안녕하세요 여러분. 최근에 스프린터 밴을 샀잖아요. 왜 이런 차를 샀을까? 여러분하고 좀 공유를 좀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. 왜 이런 차를 샀을까? 미니밴이라든가 SUV라든가 뭐 일반 세단이라든가 이런 거 다 놔두고 뭐 쟤는 다른 차에 질려서 차를 많이 바꾸더니 결국 절로 가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고, 그런 건 아니죠.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과연 저 차가 편할까? 이것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. 이 스프린터 밴은 차가 커요. 그런데 또 크지 않아요. 뭔 개소리야!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뜻인데, 일반 승용차나 중형 세단 정도, 아니면 중형 SUV, 아니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미니밴, 카니발이나 뭐 시에나나 이런 거보다는 크죠. 당연히 더 길고 높고, 하지만 픽업 트럭보다는 대체적으로 길이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짧고, 물론 높이는 더 높죠. 2m 50이 넘으니까 키가. 근데 뭐가 편하냐? 일단 운전석의 위치예요. 운전석의 위치가 진짜 차의 거의 맨 앞에 있는 거죠. 물론 그 봉고 트럭처럼 앞바퀴가 운전석 뭐 뒤에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. 앞바퀴도 저 앞에가 있지만 그래도 앞이 상당히 많이 짧아서 운전하는 그 시야가 너무 좋고, 휠베이스가 144인치예요 144인치는 계산 한번 해보자. 계산기를 한번 해볼게요. 144 곱하기 2.54로 하죠. 는 대략 3m 60. 뭐 아무튼 3m가 좀 넘는 휠베이스를 갖고 있어서 직진할 때도 되게 편하고, 물론 코너링은 좀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. 마음가짐으로서 차도 높고 휠베이스도 길고 이러다 보니까. 하지만 막상 핸들을 잡고 이렇게 돌아보면 코너링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. 물론 뭐 급격하게 돌아가는 코너링 이런 거는 지양해야겠죠. 왜냐면 뭐 무게중심이 또 위로 가고, 특히 캠퍼 같은 경우는 더 위에 뭐 이렇게 장치한 것도 많으니까 넘어질 수도 있어요. 그냥 일반 평범하게 운전하는 다른 차들과 같이 다니는 정도의 속도면 아무 문제가 없고, 때로는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. 권장하진 않지만. 그러니까 운전하는 게 되게 편해요. 포지셔닝도 그렇고 핸들링도 그렇고. 그리고 또 하나는, 차가 커지면 가장 걱정이 뭐예요? 주차잖아요. 물론 한국에서 주차는 힘들 수 있어요. 차가 6m가 되거든요. 차 전체 길이가 172인치 롱휠 베이스 같은 경우는 7m가 넘어요. 근데 제가 7m가 넘는 거는 과히 편하다고 말하지 않겠어요. 그거는 정말 주차할 때도 힘들고 터닝할 때도 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런데 지금 제가 산 이 144인치짜리, 그러니까 6m짜리 이 차는 일반 북미에서 다니는 픽업 트럭, 풀사이즈 픽업 트럭이 대략 한 6m가 조금 넘거든요. 오히려 그 트럭들보다 대체적으로 짧습니다. 물론 큰 차이는 아니지만. 일반 몰이나 뭐 내가 가는 마켓이나 아니면 일터에 주차하는 주차장의 크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. 오히려 픽업 트럭보다 난 면이 많아요. 다만 높잖아요. 그러니까 건물 안에 있는 주차장은 들어가기 힘듭니다.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건물 주변에 다른 주차장을 찾아야 되겠죠. 근데 그런 일이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. 물론 다운타운 쪽에 근무하는 분들은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. 그런 거 제외하고는 정말 대체적으로 운전하기도 편하고 주차하기도 나쁘지 않습니다. 편하다고 말은 안 할게요.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. 그리고 터닝 각도가 트럭들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. 그러니까 회전 반경이죠. 회전 반경이 훨씬 좋아요. 그래서 대체적으로 작은 공간에서 핸들을 꺾고 앞으로 들어가든 뒤로 들어가든 오히려 트럭들보다 훨씬 더 편하고, 이거는 주차를 한번 시연을 해봐야 더 직접적인 감이 올 텐데, 아무튼 편해요. 그 대신 있어야 될 게 있어요. 백업 카메라는 있어야 됩니다. 왜냐면 이게 보면 뒤가 이렇게, 지금 제 유리창을 가려놨는데 뒤에 유리창이 저렇게 높이 있다 보니까 운전석에서 룸미러나 아니면 고개를 돌려서 봤을 때 그 바로 밑바닥이 잘 보이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기 들어간 입구는 그 백업 카메라로 봐야 되는데, 이 차 같은 경우는 백업 카메라가 기본이에요.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문제인데, 딱 탔을 때 어떤 느낌이 나냐면 뭔가 놀러 가야 되는 듯한 느낌이 나요. 버스를 타고 간다고 할 때, 아니면 좀 더 큰 차를 타고 간다고 할 때 일터에 가는 것보다는 좀 놀러 가는 기분이 나잖아요. 그래서 이 차도 마찬가지예요. 운전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뒤에 타 있을 때도 그렇고, 뭔가 일하러 가거나 뭔가 업무를 보러 가는, 아니면 내 공적인 일, 이런 일을 보러 가는 거 같은 느낌보다는 어딜 가도 좀 놀러 가는 기분이 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차를 동네 타고 다닐 때는 안 타죠. 이 차 같은 경우는 디젤 차기 때문에 시동을 자주 껐다 켰다 하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고,
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디젤차 같은 경우는 장거리 고속 아니면 약간 고RPM으로 밟아줘야 여러가지 시스템으로 건강하게, 좀 말이 이상한데 하여튼 그 건강한 시스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. 경유차를 사시는 분, 특히 한국은 대부분 경유차가 많잖아요. 승용차도 그렇고. 단거리 운행하거나 내가 자주 밟지 않는다거나 이러면 경유차는 정말 비춥니다. 얘가 좀 늙으면 늙을수록 대체적으로 어떤 차는 한 6만 킬로만 넘어가도 증상이 발현될 수 있는데, 배기가스를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때가 많아요. 그래서 디젤차를 타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가끔도 아니에요.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마다는 좀 고속도로 나가서 밟아줄 필요도 있고 합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 한 6만 킬로, 8만 킬로 지나가면 그 차의 건강 상태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. 차 아낀다고 동네에서만 찌끔찌끔 타다 보면 좋지 않은 결과를 발생할 때가 많죠. 만약에 이거를 가솔린 차를 샀으면 동네도 타고 다녔을 거예요. 그런데 디젤차이기 때문에 그러진 않는다.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장점이자 다른 차와 비교했을 때의 장점이라기보단 그래도 이 차가 이 정도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바로 자가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거죠. 자가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웃기긴 한데 여기 북미에서는 데일리카라고 하죠.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. 가솔린 차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차처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. 더 편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충분히 다른 차와 같이 이용해도 손색이 없고 비교 불편함도 그렇게 많거나 크지 않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차를 선택을 했고,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차를 저희 가족들이 또 되게 좋아하고, 이런 스타일의 차를 뭔가 탔을 때 개방감도 좋고 좋잖아요. 이렇게 막 다 뚫려 있잖아요. 그리고 포지션이 높다 보니까 차가 막힐 때도 시야가 멀리도 보이고 해서 막혔을 때 답답함이 좀 덜해요. 물론 내 앞에 큰 트럭이나 버스가 있다고 하면 어차피 안 보이는 건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길거리에 다니는 차들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좋습니다. 같은 차종인 포드 트랜짓이나 램에 비해서도 시트 포지션이 높아요. 탔다 내렸다 하는 게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. 높으니까. 근데 타고 나서 시야를 보면 너무 좋아요. 차를 타고 다니면서 받는 스트레스, 막힐 때 받는 스트레스가 다른 차보다 훨씬 덜합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장점이라 할 수 있고, 자, 그럼 이제부터는 단점을 좀 얘기해 볼까요? 이렇게 생겨서 단점이 많아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건물 안에 있는 주차장은 들어가기가 어렵다. 대부분 못 들어갑니다. 이런 경우는 들어갈 수 있어요. 건물 1층에 보통 그 쉬핑 리시빙 에어리아, 그러니까 일반 트럭들이 드나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건물들이 있거든요. 그런 데는 같이 들어갑니다. 그런데 들어가더라도 일반 그 주차 라인에는 못 들어가죠. 또 하나는 좀 시끄러워요. 아무래도 차가 이렇게 뻥 뚫려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공간에서 오는 울림도 있을 뿐더러 일반 다른 차보다 소음 설계 이런 것들이 좀 부진합니다. 아무래도 내가 돈 들여서 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방음 설계, 방음 장치들을 이렇게 붙여서 하는 경우도 많죠. 저도 지금 할까 고민 중이라서 사실 이렇게 보면 다 뜯어놨습니다. 여기 안에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방음 방진제예요. 이런 것들. 저 벤츠에서 붙여놓은 저거보다는 좀 더 확실한 방음제를 이렇게 붙여서 소음을 좀 줄이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좀 더 사람들의 경험치를 본 다음에 결정을 할까 합니다. 조용히 얘기할 얘기도 조금 목소리 크게 얘기해야 되고, 특히 고속도로 같은 데 올라가서 한 80km 이상 달리는 구간에는 더 큰 목소리로,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렇게 잘 안 들리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단점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슬라이딩 도어. 이 슬라이딩 도어는 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우리 힘이 없는 저희 와이프나 딸내미는 이거를 열고 닫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이더라고요. 물론 요령이 생기면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특히 열 때, 예를 들어서 내리막에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데 열 때는 되게 힘들죠. 거꾸로 이렇게 오르막에 주차되어 있을 때 닫을 때 힘들고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거를 자동 슬라이딩 도어 옵션이 있거든요. 그걸로 해도 되는데 그게 이 크루밴이나 일반 카고밴에도 옵션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. 아무튼 패신저밴에는 그 옵션이 있고, 그 대신 제 차 같은 경우는 이 오토 클로즈는 없지만 소프트 클로즈는 있어요. 그래서 어느 정도 닫아지면 그 다음에는 문이 이렇게 알아서 잡아당기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조금 낫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큰 효능감? 편안함?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.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. 그냥 닫는 거하고 소프트 클로즈 닫는 거하고. 그리고 하나는 시트가 물론 저는 기본 시트인데 옵션이 들어간 시트를 하더라도 시트 자체가 높아서 뭔가
포근한 운전석의 착좌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불편할 수 있어요. 포근하진 않아요. 아무래도 보면 이렇게 시트 대도 이렇게 높고 하다 보니까 높아요. 네. 물론 저기 보시면 악셀레이터 페달이 약간 평지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위에 돼 있거나 뭐 바닥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, 그렇기 때문에 약간 버스 같은 느낌도 날 수 있어요. 근데 저게 평소에 하는 페달질보다는 조금 감각이 무뎌질 수가 있는데, 그래도 나름 또 하다 보면 재미있습니다. 하지만 단점은 단점입니다. 높잖아요.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스위블 되는 시트 옵션을 하면 이렇게 의자가 돌아가는 옵션도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높아져요. 중간에 그 브라켓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. 그 대신 나머지 뭐 핸들 포지션이라든가 스위치나 뭐 레버 이런 것들은 일반 다른 차와 다를 건 없죠. 그리고 메세스 벤츠 꽤 뭐 그대로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, 참고로 이거는 2리터 디젤 엔진인데 9단 자동 미션, 벤츠 미션이죠.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. 연비 되게 좋아요. 새 차잖아요. 아직 딜이 완전히 들여져 있지 않고, 그러니까 연비가 좀 안 좋은 상태. 기본적으로 1리터에 한 12km 정도, 뭐 잘 타면 한 14, 15km 정도까지도 타는 것 같아요, 현재. 그러니까 앱으로 다 확인 가능한데, 고속도로만 쭉 달리면 거의 한 16, 17km도 나오는 것 같아요, 1리터당. 지금 제가 사는 이곳은 캐나다 밴쿠버 같은 경우는 디젤 값이 일반 휘발유보다는 좀 비싸고 고급 휘발유보다는 좀 싸요. 그 정도 가격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게 연비가 좋은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, 이 크기에 이 공간에 이 정도의 짐을 싣고 달리는 이런 차가 평균 연비가 이 정도 좋다 그러면 좋은 거죠.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짐차의 기분이 많이 나죠. 특히 크루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벤치 시트도 있지만 그 뒤로는 그냥 짐칸이에요. 저기 커버링도 안 돼 있고 이렇게 짐칸이라서 차에 타서 그 내장에서 풍기는 고급감을 정말 원하고 그걸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차를 절대 살 수는 없을 거예요. 저기 핸들에 벤치마크가 있다고 해도. 자,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라고 하면 편의 장치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. 글쎄요, 이것도 옵션 하면 360도 카메라라든가 애플 카플레이, 뭐 안드로이드 오토플레이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 하니까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약하다 이런 게 있을 뿐이지,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또 운전할 때 필요한 옵션들이 없진 않기 때문에.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옵션으로 비교를 해서 나쁘다 이렇게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. 괜찮네요, 보니까. 이거는 꼭 이 차만의 단점은 아니지만, 그래도 굳이 단점이라고 얘기하면 트렁크 공간과 이 사람이 타는 공간, 크루 공간이 완전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가 많은 짐이라든가 냄새가 많이 나는 짐, 이런 것들을 같이 실어야 되는 이런 불편함과 단점이 있죠. 잘 이렇게 또 그것도 이렇게 잘 관리 잘해서 실으면 또 괜찮아요. 귀찮을 뿐이지. 자꾸 단점 얘기하려고 보니까 단점이 아직은 안 보이나? 좀 더 타봐야 되나? 차가 높아서 탔다 내렸다 할 때 아무래도 좀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중간에 스텝을 하나 더 단다거나 이러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고, 처음에 딱 탔다가 내리는데 생각보다 더 떨어지더라고. 그래서 좀 살짝 놀라긴 했어요. 밑에 보면은 중간에 이런 스텝도 있잖아요. 이 스텝을 밟는데도 높아요. 제가 키가 작지 않잖아요, 6피트. 아이고, 그래도 쉽지 않다. 하체가 짧아서 그러냐? 뭐 그럴 수도 있죠. 그래서 저보다 키가 작은 저 식구들이 탔다 내렸다 할 때 보면 아무래도 트랜짓보다는 쉽지 않아 보인다. 이런 게 좀 큰 단점이긴 하네요.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뭔가 좀 대책 마련을 해서 이 차를 탔다 내렸다 해야 되지 않을까. 스텝을 하나 더, 이렇게 자동 스텝을 나오는 걸 한다든가, 보조 스텝을 하나 더 단다든가 해서. 스프린터 밴, 특히 이 크루밴 있잖아요, 5인승. 그러니까 4인 가족이면 뭐 충분히 탈 수 있고, 이 벤치 시트가 길어요, 생각보다. 그래서 이 뒤에 3명 앉아도 넉넉합니다. 한 4인 가족, 그래요, 5인 가족은 아니더라도 4인 가족 정도 패밀리용 차로 충분히 이용 가능하고, 오히려 더 편한 경우도 많을 거예요. 여러분들은 차를 밖에서 보고 저거는 커머셜용 차 아니야? 뭐 딜리버리용 차 아니야? 뭐 핸디맨들 이렇게 막 밖에 붙이고 다니면서 광고하고 이런 차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저처럼 이용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. 개인 사업하면서 개인 그런 핸디맨이나 개인 어떤 플러밍이나 이런 일을 하면서 밖에는 광고지를 붙여 있지만, 이 차를 또 주말에는 자기 가족용 차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크루밴이 아주 좋죠. 너무 좋습니다. 커플이다, 우린 두 식구다 하면 굳이 크루밴 말고 카고밴을 사서 꾸미는 것도 좋죠. 패신저밴 같은 경우는
좀 뭐랄까 좋긴 한데 좀 오버해요. 제가 그 포드 트렌지 갖고 있었던 게 패신저 밴이었잖아요. 15명 의자를 다 싣고 다니는 거 좀 오바고, 저는 물론 의자를 많이 떼고 다니긴 했는데 뗐다 붙였다 하는 것도 좀 귀찮긴 하고, 차를 뭔가 꾸밀 때 의자를 있는 기준으로 해서 꾸며야 되잖아요. 나중에 또 팔 때를 대비해서. 물론 그 차를 폐차까지 내가 갖고 있겠다 그러면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, 캠퍼로 꾸미는 차 중에 대부분의 차는 다 카고밴이고 가끔가다 이 크루밴이 있고, 그러니까 카고밴, 크루밴, 일반 패신저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. 거기에 길이도 3개, 144인치짜리 제 거 제일 짧은 거, 그 다음에 170인치짜리 긴 거, 그리고 그거보다 더 긴 게 있어요. 170의 익스텐디드인가 하여튼 해가지고 그 차는 7m 50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. 하여튼 고고 가장 긴 차까지 있는데, 높이는 일반 높이 그리고 하이루프 이렇게 있어요. 하이루프를 사야 한 180 정도 되면 차 안에서 이렇게 반드시 쓸 수가 있습니다. 편하게 헤드룸 걸리는 거 없이. 일반 루프 기준으로 하면 키 큰 분들은 네, 닿아요. 저는 근데 모양으로 봐도 하이루프가 좀 이쁜 것 같아요. 이렇게 더 이렇게 뭔가 에어로다이나믹 하면서 위에 공간이 밖에서도 보면 이렇게 있어서 좀 안정감이 있어 보인다. 차는 높지만 하여튼 그렇게 차가 나뉘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로 선택을 해서 옵션만 넣으면 정말로 재밌는 가족용 차이면서 나의 자가용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제 말 믿으셔도 돼요. 뭐 너가 샀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냐?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정말 작은 퍼센테이지고, 한번 믿고 사보시면, 특히 픽업 트럭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. 이거 트럭처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거든요. 오히려 트럭보다 짐도 더 많이 실려요. 그렇기 때문에 트럭보다 더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짐칸과 크루 공간이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과 좀 부적절함? 좀 단어가 이상한데 하여튼 그런 것만 감수가 된다면 오히려 트럭보다 이 차가 훨씬 타고 다니기엔 편하고 주차하기에도 편하고 그렇습니다. 차 가격 물론 별마크가 있어서 좀 비싸긴 해요. 밴이 저렇게 비쌌어?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긴 바디에 그냥 2명 타는 카고밴에 그 AWD가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대체적으로 10만 불이 다 넘어요. 정말 비싸죠. 정말 비쌉니다. 그러니까 그런 차는 연식 마지막이나 그 전년도 꽤 남거든요. 그 다음 해에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 생깁니다. 거기에 더해서 좀 더 딜 해가지고 사시면 괜찮은 가격에 살 수 있어요. 저처럼. 저도 사실 많이 괜찮게 샀거든요. 그래도 비싸요. 왜냐면 픽업트럭 같은 경우 옵션 없는 차 같은 경우는 뭐 5만 불 안짝에서도 살 수 있는 차들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. 많진 않지만 캐나다 달러 기준으로 스프린터 밴 같은 경우는 그 가격에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아무리 카고밴에 옵션 아무것도 안 넣었다고 하더라도. 자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차를 왜 샀냐, 뭐 쓸데없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때문에라도 그 인식을 약간은 좀 바꿔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, 앞으로 이 차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뭔가를 할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. 근데 처음에는 최대한 돈 안 들이면서 오리지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차를 더 느껴보고 어느 정도 탄 다음에는 플랜이 나오겠죠.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. 그때 가서는 뭐 큰 플랜을 하든 아니면 작은 플랜을 하든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릴게요. 앞으로는 이 밴을 갖고 사는 삶 어떤지 그거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, 이 밴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실 거예요. 분명히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릴게요. 벤츠 스프린터 밴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, 저 혼자 얘기해봤고, 혹시 이 캐나다 밴쿠버 에어리아에 이 차를 갖고 계시는 분들, 놀고 싶은데 같이 놀 사람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역시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유튜브 많이 보는데 전부 다 그 밴을 사가지고 다 그 캠핑카로 바꾸는 그런 게 위주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거든요. 그래도 자질구레하게 그냥 가족들끼리 소풍 다니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꾸밈, 이 정도를 보고 싶은데 없어요. 전 막 여기 프레임에 막 나사 받고 이런 거 싫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개념이 그렇게 하면 차를 왠지 베린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서 또 캠핑카는 좋아해. 대부분 캠핑카 프레이밍 같은 경우 다 그렇게 하거든요. 하여튼 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유튜브보다 우리가 얘기했을 때 더 많은 정보가 나올 수 있다,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, 더 좋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,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. 같이 한번 얘기나 나눠보죠. 온라인이든 오프라인. 아무튼 오늘은 영상 여기서 끝낼게요.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